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던 경북 관광객이 지난달 장마와 집중호우로 급감하면서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지 주민과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이후 각종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건데요. 경상북도가 어제부터 관광지와 체험, 숙박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 100여 종을 반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경북 여행몰 등 7개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행사는 10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경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들 합리적인 가격에 2배로 알차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먼저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안동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소나기지만 짧은 시간 강한 강수가 집중되고 돌풍과 번개를 동반해 내리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여름 철새인 쇠질기 갈매기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쇠질기 갈매기 생태 탐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서해안 시화호나 남해안 낙동강 하구 등의 모래밭에서 주로 번식하던 갈매기는 2013년부터 안동호에 나타나기 시작해 안동호 가장자리에 있는 쌍둥이 모래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40-50마리였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최근엔 120에서 130마리로 늘었는데요. 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쇠질기 갈매기를 위해 반영구적인 인공 모래섬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쇠질기 갈매기 서식지를 찾는 관광객도 함께 느는 추세인데요. 안동시는 경북도와 함께 군자마을에서 도산서원,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이 여러 곳들이 있는 수상 관광 코스를 구상 중입니다. 외국 사례처럼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쇠질기 갈매기 등 자연환경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지난 새벽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내렸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내일 저녁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30, 많게는 80mm 정도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6도에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집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도 소나기 소식 있으니까요. 주말 동안 계속해서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오도리 앞 바다에 있는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 중 지하에 남아있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되고 규칙적으로 갈라져서 형성되는 화산암 기둥이 물이 지어있는 지질 구조인데요. 특히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섬 전체가 하나의 주상절리로 경관이 매우 뛰어나고요. 다양한 다각형 단면과 여러 각도에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등 주상절리 형성에서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시는 전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절리 5곳 중 2곳, 달전리와 오도리를 보유한 유일한 지자체가 됐는데요. 앞으로 포항시는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의 중장기적인 활용을 위해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 보수 정비와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간당 2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내일 오후부터 모레인 주말 동안에는 구름 많고 흐린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서에서 북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도 파고는 0.5에서 1m로 바다의 물결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가시거리가 짧아지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의 대표 축제인 제21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16일 개막했습니다. 이 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2박 3일간 저동항 및 울릉도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오징어로 삶을 영위해온 울릉도 주민의 삶과 문화 계승 및 보존을 느낄 수 있는 옛 주민사진전, 풍어기원 제례, 함진아비 마당놀이와 오징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징어 판매 촉진이 아닌 오징어 문화축제로 탈바꿈을 시도했는데요. 울릉군은 이번 축제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연화 사용을 자제하고 무대 장식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오징어를 주제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허울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오징어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징어 OX 퀴즈, 오징어 토크 콘서트, 전통 뗏목 퍼레이드가 진행되는데요. 동해의 유일한 섬 지역인 울릉군과 군민들이 관광객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축제에 오셔서 울릉도의 아름다운 비경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지나면서 큰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주택 등의 피해도 심각한데요.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오늘 내로남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최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여름에 집중호우에다 또 태풍까지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네. 정부가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얼마 전 14일이죠. 그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냉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총 44곳이 일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이 사전 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됐고요. 네. 또 지난달 집중호우로 총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에 이번에 7개 시군과 20개 읍면이 추가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이번 이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아,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서는 처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네. 또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진행이 좀 빨랐습니다. 예년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리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해제된 후에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시군구의 경우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50억에서 1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5억에서 1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있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지난 집중호우 때도 사전 조사만으로도 이 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지역 총 13곳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고요. 네. 이번 태풍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 조사를 통해서 2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된 겁니다. 사전 조사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정확한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대략적인- 예상되는 경우에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행이 빠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인 50에서 80%가 국비로 전환돼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요. 피해 주민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30가지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 소실된 경우에 피해 면적에 따라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차등 지원하고요. 또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이 포함돼서 농작물과 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농작물이나 가축, 수수한 생물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지원 맞습니다. 대상에서. 네. 개인이 가입한 일반 보험도 수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수해로 재산상 피해라든가 인명사고를 겪게 된 분들은 가장 먼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실 텐데요. 네. 이번 집중호우 같은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일반 화재보험에서 풍수재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정부의 정책성 보험으로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이요. 네, 좀 더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 호우, 홍수, 지진과 같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건물이라든가 시설, 집기 등 파손에 대한 손해, 그리고 청소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70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 안전포털을 검색해 보시거나 읍면 동사무소 민원실 내의 보험창구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풍수해 보험에 그러면 가입되어 있으면 이 보험금은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풍수해 보험은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상은 안 됩니다. 안 되나요? 네, 그런데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풍수해 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금액에서 보상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실제 피해에게 좀 더 근접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과 재난지원금을 중복 보상은 가능하지 않다. 네, 기본적으로 인명피해가 있을 중복- 때는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풍수해 보험 외에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따라서 2001년부터 처음 사과 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이라든가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70개 품목에 대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농가의 보험 가입 활성화 및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순보험료 40에서 60% 그리고 운영비 100%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사는 NH농협손해보험입니다. 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태풍이라든가 호우, 홍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태풍 진행 중인데 가입하겠다 이건 어렵고요. 네. 만약에 재해 위험 지역이라면 미리 가입을 좀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번 같은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특별재난 지역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사실 생소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그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화재나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의 다양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대구나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보험료도 없이 또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고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수해 피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보상과 지금 이야기가 나온 배상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상과 배상이요? 네, 집중호우 같은 천재지변을 포함해서 단순히 손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을 받게 되고요. 네. 위법이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하는 경우도 사실 적지는 않은데요. 이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집중호우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재다 뭐 이런 경우가 해당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난 2011년에 그 집중호우 당시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서 다수의 사망 사고가
사고가 있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네. 당시에 A씨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형의 자동차를 붙잡던 중에 나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의 부모님과 형 등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법원은 지자체 등의 산사태 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폭우가 내리면은 또 파손된 차량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경우 참 궁금하던데 차량 피해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 일명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 중에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또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린 경우 이런 경우에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군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건물 내 주차장이라든가 유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는 경우라고 하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관리 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군요.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두거나 아하. 아니면 침수나 산사태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못 받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보험사가 신속히 보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분들께서 먼저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하면은 창문이나 썬루프 반드시 꼭 꼭 잘 닫으셔야겠습니다. 닫아야겠습니다. 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정말 난감할 텐데 이 경우에 보상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만약에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입한 자차 보험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건물 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아, 보통이요? 예,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중복 보상은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 관리자가 영업 배상 책임을 들지 않은 경우라면 업주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관리 소홀을 물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수해로 수리가 불가능해서 아예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사실 때에는 그럴 경우 있죠. 네,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손해증명서는 뭔가요? 네, 지금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하고 폐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부 손해, 일부 손해가 아니라 전부 손해가 있다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예, 수해 피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1호선 동천역에 탁구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박나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교통공사가 역산의 유휴공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호선 동천역에 탁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역에 탁구장을요? 네, 30년간 방치되던 공간을 활용해서 11개의 탁구대와 탁구 기계 등의 시설을 마련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탁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예은 대표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자, 해보겠어요. 자, 손 올려야지, 이렇게. 자, 왼손도 올리시고, 예, 자, 이렇게 쭉, 저 위로, 상향, 위쪽으로, 얼굴 쪽으로, 옳지. 아이고, 잘하시네. 손 좀 더 높이 들고, 이렇게 좀 더 높이 드시고. 그렇죠. 자, 나오시오. 자, 식스 보이. 그러시오. 잘 쳤습니다.
동촌역 생활탁구장에 관리하고 있는 대표 이혜연입니다. 시니어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요. 지금도 문의하러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예. 회원분들이 혹시 라켓을 안 가져오신다든지 볼을 안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고, 탈의실은 회원분들이 와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고요. 사물함도 신발이나 라켓이나 보관해 놓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다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하철역이라는 방문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서 이 공간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기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일에도 많은 시민이 방문했는데요. 둘씩 짝을 지어 탁구 경기를 하거나 기계로 혼자 연습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길에 탁구장을 보고 등록을 하려는 분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외에도 코치가 진행하는 수업도 있다고 합니다. 동촌역 탁구장을 방문한 시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해안동 사는 박인자입니다. 친구 이야기 듣고 와보니까 이래 넓은 공간을 활용해가 깨끗하게 이래하는 주위 동민들한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공간이고 좋습니다. 전신 운동 다 되고 스트레스 확 풀리고 너무 좋아요. 역마다 생기면 얼마나 좋지. 앞으로 운동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동촌동의 김하옥입니다. 친구를 해갖고 여기 탁구 한다 해갖고 오늘 처음 왔어요. 또 새로 챙겼다 하니까 이웃이고 그럼 운동도 할 겸 한 가보자 이래가 왔어요. 근데 말만 듣고 와서 이래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네. 잘 돼가 있네. 앞으로 내가 여기 가입돼갖고 하게 되면은 또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확장돼가 나갈 건 또 나가야 되고 그때 가갖고 서로 또 면담해가면서 그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면 대화도 되고 힐링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1호 회원 이철환입니다.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담 없는 운동이라서 좋아합니다. 편리한 점 그게 좋고 또 넓고 아늑한 것 같고 모든 게 좋습니다. 공기도 좋은 것 같고 분위기도 좋고 여기가 완전 활성화가 돼가지고 좀 여기 같이 좀 많은 그게 좀 있어주면 좋겠죠. 모든 역사가 그렇지 않지만 지하철 역사 보면은 유휴 공간이 꽤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휴식도 취하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역사 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경대병원역 탁구장과 칠성시장역 프리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게 된 자세한 내용을 대구교통공사 사업운영부 백무원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동촌역 지하 2층 통로층을 활용하여 탁구장을 조성했으며 탁구대는 지금 현재 11대 그리고 로봇 탁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탁구장은 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 회원은 5만 원, 실버 회원은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도 이용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촌역 탁구장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코치 선생님께서 강습도 해주시니까 개인 강습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촌역 지하 2층은 원래 도시철도 개통 이래로 통로층으로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했는데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지쳐있을 우리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탁구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경대병원역 탁구장하고 칠성시장역 프리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또 역사 내에 조성되어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역세권 내 시민들이나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교통공사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 공간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동촌역 탁구장 1호 회원이라 말하신 시민의 바람대로 동촌역 탁구장의 이용이 많아져 시민을 위한 공간이 더 생기길 기대합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전염병 같은 빈집입니다. 빈집. 빈집이 많긴 한데 이게 전염병 같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빈집 특성은 번진다는 것인데요. 마을에 빈집이 생기면 어느샌가 또 다른 빈집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자취가 끊기고 방치된 흉가 근처 주민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면서 마을을 떠나고요. 또 옆집과 그 옆집도 도미노처럼 떠나게 됩니다. 네. 마을 전체가 슬럼화되는 게 시간 문제고 사람이 모두 떠나고 나면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빈집이 전염성이 있다.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에 빈집이 많죠?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또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 현황을 종합하면 전체 빈집 13만 2천 호 중에서 16.6%인 2만 2천 호 정도가 경북 지역에 있습니다. 21%가 분포돼 있는 전남도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요. 네. 대구 빈집은 2,518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빈집이라 함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고 미분양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렇군요.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우선 빈집이 17개 시도 중에 두 번째로 많았던 경북부터 살펴보면요. 주된 원인은 지방 소멸과 또 인구 유출에서 비롯됐습니다. 거주민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떠나면서 빈집을 남겼고 그 빈집은 이웃 주민들도 함께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지고 왔죠. 네. 낙후 이미지가 쌓이면서 인구 유입은 안 되고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방 소멸과 인구 유출이 연관성이 있다면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집이 만들어지는 속도에도 이제 차이가 있겠어요? 네, 빈집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집 현실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남과 경북 등 지방 도호 지역에 빈집이 몰려 있었던 반면에 서울의 빈집은 2,800여 호로 전체 빈집의 고작 2.2%를 차지했습니다. 예. 또 경기도 빈집은 4,100여 호로 3.1%였는데 경북의 빈집은 경기도보다 약 5.5배 많은 셈입니다. 그렇군요. 대구 같은 도심 지역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서 원주민들이 떠난 후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재개발 사업은 또 주춤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도심에서는 마치 유령마을처럼 방치되는 지역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중구 대봉동 일원인데요. 대대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중구 일대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대봉동 일원에서도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멈춰 있나요? 네,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남산동과 대봉동에 걸쳐서 연면적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6월에 대구시 교통역량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주 토지 매입이 시작돼서 지난해 초부터 주민이 하나 둘씩 동네를 떠났지만 아직도 30여 세대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탓에 마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빈집이 반치되면서 비행청소년과 노숙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좀 우범지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지자체는 빈집은커녕 남아있는 주민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전 사업지의 방범 대책은 지자체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렇게 부동산 경기 악화와 또 당국의 무책임 속에서 빈집이 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주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엄연히 대구 시민이고 이들도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파트 공급량 문제와 또 빈집
양산의 상관관계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구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빈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구시 지난해 12월 기준 공동주택 분양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는 1,700세대 정도, 또 내년에는 700여 세대, 2025년에는 4,470여 세대, 또 2026년에는 5,60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전세와 주택 가격 하락도 빈집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빈집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을 말을 들어봤는데요. 2년 동안 대구의 모차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빈집으로 놔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2021년 12월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내놨었지만 지금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초보다 4천만 원이나 낮춰서 금매로 던졌는데도 매매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앞으로 2년간 대구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쏟아진다는 소식에 거래가 되지 않는 점도 있고 또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참 답답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빈집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빈집이 대표적인 관리 방법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해서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만들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속도가 붙기는 힘듭니다. 네, 소유자가 동의를 잘 하지 않나 봅니다. 네, 일단 빈집이 사유재산입니다. 소유자가 있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는 빈집을 굳이 철거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시골에 있는 빈집은 대체로 부동산 가치가 낮고 또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서 집을 처분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오히려 수리 정비나 또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크게 작용합니다. 또 시골 빈집은 사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은 자녀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묵히면서 관리가 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오래된 폐가는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서 허락을 받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관련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법상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와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빈집 주인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정의 실효성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관련 법 규정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형편입니다. 직권 명령을 하려면 절차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고 또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철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네, 이런 이유로 직권 철거 명령을 해본 적이 없다는 지자체도 수두룩하죠. 아예 철거 명령을 네. 하지 못하고 있군요. 네. 근데 이렇게 빈집을 철거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도 문제인데요. 청도군의 경우에는 매년 빈집 철거 사업을 군비 100%로 진행합니다. 네. 이런 탓에 예산액을 크게 배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는 신세입니다. 올해는 철거 사업에 24명의 주민이 신청했는데 15명을 선정했고 호당 200만 원씩 지원했다고 합니다. 빈집을 완전히 철거하기에는 다소 모자란 금액이죠. 그러겠네요. 그렇다면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나요? 지자체들은 도시재생 누질 사업이나 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에 나서는 방식으로 빈집으로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고수 7리 뒷마지구에 도시 셋들마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마을이 청도에서 빈집이 가장 밀집한 곳인데 이곳의 공과 폐가를 비롯한 주택 정비, 또 안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보상 등의 문제로 답보 상태라서 그렇군요. 당초 올해까지 마무리 짓기로 예정했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최근까지 빈집 통계가 기관마다 또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시와 동어촌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서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여기다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한 추정치로 도출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해서 혼선이 빚어진 점도 있습니다. 네. 통계청 집계는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
팔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 매매, 미분양 등 일시적인 빈집도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통계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토교통부, 또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빈집 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그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했습니다. 또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방시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빈집 문제 좀 제대로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네, 시골 마을 곳곳에 산재한 빈집을 다녀보면 사실 대낮에도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돕니다. 맞아요. 한눈에도 그 사람의 손길이 닿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구분이 되고요. 또 빈집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온기까지도 잠식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기다 오래된 빈집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무너져 내릴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그래서 빈집은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진 지방을 더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네. 결국 빈집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인구 유입 문제인 만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이 빈집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먼저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 쉰 뒤 15일 광복절부터 어제까지 대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주중 3연전에선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3승 3패로 주간 승률 50%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이 이제 꼴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꼴찌를 벗어나긴 했지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최하위 키움의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은 탓에 다시 꼴찌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위 하나와의 좀 격차를 좁히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네, 참 갈 길이 바쁜데 지난 LG전에서는 에이스 뷰캐넌 선수가 조기 강판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16일 외국인 에이스 데이비드 뷰캐넌이 선발 마운드에 올랐지만 2이닝만 소화하고 3회 초 등판 직전 마운드에 올라 몇 차례 투구 연습 후 강판됐습니다. 이 탓에 삼성은 3회부터 불펜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상이 있었던 건가요? 네, 2회 초 투구를 마치고 목 근육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통증에도 불구하고 뷰캐넌은 마운드에 올라와 이제 연습 투구를 하면서 등판을 이어가겠다는 투혼을 보였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뷰캐넌이 올 시즌에 좀 이렇게 잔부상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네, 그렇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단에서 좀 뷰캐넌 선수에 대한 케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케어가 부족하다고요? 네, 뷰캐넌은 외국인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무척이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탓에 휴식일이 좀 부족하거나 등판 도중에 투구수가 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투구를 좀 이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 광경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도 너무 좀 방치하는 느낌입니다. 아유, 이렇게 몸이 힘들 때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낀 건가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뷰캐넌은 지난 7월 21일 삼성의 후반기 첫 경기 선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전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이제 선발 투수가 장필준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네. 네, 당시 원인은 뭐였나요? 네, 삼성 구단은 당시 뷰캐넌의 부상에 대해서 이제 무릎 통증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갑작스럽게 통증이 있었다. 병원 진료를 받았고 등판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 뷰캐넌은 이틀 쉰 뒤 이제 23일 KT전 선발로 마운드에 섰습니다. 이틀만 쉬고 마운드에 오른 뷰캐넌은 5이닝 동안 97구를 던져서 4실점으로 평소보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증이 정말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냥 이틀간의 휴식 후에 등판을 했으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좀 더 쉬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지난 8월 4일 LG전에서 이제 선발로 등판한 뷰캐넌은 7회 이제 1사후 타자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후에 갑자기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는데요. 갑자기요? 네. 그럼 또 오른 손목 부위의 통증으로 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또 감독, 투수 코치, 뭐 트레이닝 파트에서 이제 마운드로 올라와서 몸 상태를 체크했지만 뷰캐넌은 이제 교체 없이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나가서 7회를 마무리하고 8회 이제 교체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선수는. 그렇죠. 예. 뷰캐넌 선수의 의지도 좋지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또 이번 뷰캐넌의 부상이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휴식일이 부족했던 탓도 있는데요. 뷰캐넌은 이제 지난 11일 SSG전에서 6이닝 동안 127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팀 사정상 하루 부족한 4일 휴식 후 선발 등판했는데요. 예. 좀 평소보다 많은 투구수를 기록한 직후 등판에서 부상이 발생했으니 좀 휴식일이 모자랐던 게 아니냐. 라는 말도 있죠. 그러네요. 그 뷰캐넌이 투구수도 좀 많은 편인가요? 네, 뷰캐넌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을 던지는 투수인데요. 뷰캐넌은 이제 16일 그날 경기 전까지 경기당 102.79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리그 투수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구 수는 2,181개로 2위인데요. 네. 1위는 이제 키움의 후라도가 던진 2,208개입니다. 불과 27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만약에 뷰캐넌이 부상으로 그 도중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은 투구 수도 1위가 됐을 확률이 높죠. 네. 구단의 관리가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뷰캐넌은 또 지난 2020년부터 삼성 유니폼을 입고 올해로 4년째 한국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요. 2021년 다승왕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이제 또 매년 두 자리 승수와 좀 3점 초반대 평균 자책점으로 에이스 노릇을 해왔습니다. 예. 네, 경기장 안팎에서도 뛰어난 친화력 그리고 뭐 책임감, 팬 서비스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 잠부상으로 이제 고생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제 국내 뭐 리그 특성상 외국인 선수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 함께 할 수는 할지 모르지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단물 빼먹듯 이제 혹사에 가까운 기용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좀 안 됐네요.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렇죠. 예. 뷰캐넌 선수를 오래오래 라팍 마운드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대구로 기아 타이거즈를 불러들여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22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대전으로 이동해 파리 하나이글스와 주중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자, 삼성 야구 소식 전해드렸고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FC는 지난 13일 일요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치른 K리그1 26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대구는 전반전부터 인천을 상대로 고전했습니다. 대구는 이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인천에게 전반에만 이제 무고사, 문지환, 제르소 등에게 3골을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었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케이타가 인천 이제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반칙을 당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세징야가 이를 성공시켜서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대구는 2골 차로 패배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석 기자가 그 프리뷰에서 무고사에 대한 대비, 수비 집중력, 공격력 강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다 맞아 떨어졌네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예. 사실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맞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이로써 대구의 무승 행진이 5경기째 이제 계속됐는데 긍정적인 면 하나라도 있었겠죠. 네, 그래도 한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타게 기다려왔던 미드필더 벨톨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드디어 이 벨톨라가 데뷔전을 치렀네요. 네, 지난 7월 5일 대구에 공식 합류한 벨톨라는 이제 인천전 후반 35분 교체 투입되면서 이제 입단 후 무려 한 달여 만에 K리그1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달 동안. 예, 벨톨라의 활약상 어땠나요? 네, 벨톨라는 이제 투입 직후부터 이제 가벼운 몸놀림과 이제 전진 패스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케이타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장면 역시 이제 벨톨라와의 원투 패스 과정에서 나왔고요. 또 세징야를 비롯한 공격진에게 이제 시원시원한 전진 패스 역시 이제 그동안 대구에서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시즌 도중 합류해서 이제 선수들과 발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셈이죠. 기대가 크네요. 네. 그렇다면 대구의 약점 중에 하나로 꼽혔던 미드필더 문제가 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아직 벨톨라가 체력적으로 몸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때문에 이제
당장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후반전 교체 투입돼서 이제 그라운드 분위기를 바꾸고 전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벨톨라 선수 소식은 반갑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선수들에게 또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네, 최근 무승 행진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제 주전 공격수 에드가라든지 이제 홍철 같은 이제 일부 선수들이 좀 몇 경기째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선수들의 컨디션이 뭐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뭐 나쁠 때도 있지만은 최근에 보이는 문제는 좀 혹사에 가까울 정도로 고르지 못한 출전 시간 분배가 좀 원인이지 않냐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고르지 못한 출전 시간 분배라면 뭘 뜻하는 건가요? 네, 이제 선수단이 좀 풍족하지 않은 팀일수록 좀 두드러지는 현상이긴 한데요. 바로 이제 지나칠 정도로 주전 선수들에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주전 선수들이 너무 오랫동안 뛴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대구는 이제 에드가, 세징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제 좀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지 않는 편인데요. 예. 네, 주전 선수들의 이제 징계, 뭐 부상, 뭐 통증 등 이제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불만이 상당하겠습니다.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탓에 일부 선수들은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리자 다른 팀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한 선수는 이제 대구에서 축하받으면서 은퇴하는 것을 프로 생활의 목표로 삼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선수도 이제 부족한 출전 기회 탓에 심각하게 이적을 고민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최원권 감독이 좀 조절을 잘해주면 좋겠는데 대구의 이번 주 상대는 어느 팀입니까? 네, 대구는 내일이죠. 19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K리그1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서울을 상대로 대구가 좀 무승 행진을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서울은 지금 4위로 9위 대구보다 5계단 높이 있긴 하지만은 네. 승점 차는 4점 차에 불과한데요. 서울 역시 지난 주말 경기에서 패하기도 했고요. 승리를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비관적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에도 너무 주전 선수들만 뛰지 말고 다른 선수들도 좀 그렇죠.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왼쪽 윙백 케이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체 투입돼서 분위기를 바꿨던 장성원 같은 선수들이 좀 선발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좀 경기장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구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에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 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와 각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회 2023 대구 5개 광고 대상전이 개최됨에 따라 대구의 아름다움을 빛내는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분야는 창작 모형 조형물과 창작 간판 디자인,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데요. 자세한 출품 요령과 접수 방법은 대구광역시 5개 광고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품된 작품들은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아양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고 하고요. 대회 입상 작품은 10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5개 광고 대상전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구의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6일 대구대학교에서는 2023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서는 10개의 국가에서 2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본선에 진출했고 독도를 주제로 뮤지컬을 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독도사랑을 표현했는데요.
경연 끝에 전남대와 경기대 학생들로 구성된 윤술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유학생들은 어제부터 19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문화탐방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유학생들은 앞으로 독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독도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인 칠성시장이 축제로 떠들썩합니다. 어제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제14회 굿 페스티벌이 열리는 건데요. 이번 축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라는 주제로 칠성 종합시장 내거리에서 마련된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인기 트로트 가수도 무대에 올라 축제에 흥을 올려준다고 하니까요. 축제장 방문하셔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축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햇볕이 뜨겁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겠는데요. 햇빛에 의한 피부 염증 반응으로 붉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일광화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일광화상은 햇빛을 받은 피부 부위가 붉어지고 열감이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물집이 생기고 표피가 벗겨질 수도 있는데요. 가벼운 일광화상은 일주일 정도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물집이 생겼다면 피부과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서 일광화상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는 10에서 60mm, 남부 동해안에는 최대 80mm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세찬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